이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채널이고 요새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요. 수도 리무브 채널에 박종현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박종현님과 저희가 몇 번 미팅을 가졌는데 지금 최대 관심사가 피지컬 AI거든요. 이 피지컬 AI에서 어떠한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부분을 계속 트래킹을 해오셔서요. 저희가 오늘 종현님을 통해서 이 VLA 이 계보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종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단 선생님은 아니고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항상 모든 분들한테 다 같이 가는 도반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뭐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1년 전에 LLM 열심히 팔로우업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딥시가 어런이 나오면서 리즈닝 모델 이런 거 저도 그때 직접 만들어 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 VLA라는 걸 한번 돌려보면서 아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작년을 돌이켜 보면 이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언론에서도 많이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밀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키워드가 뜰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희 세상이 어쨌든 LLM이 나오고 이 AGI라는 시대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능을 조금만 더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LLM이 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코딩, 수학, 추론, 뭐 이런 부분들에 다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능이랑 저희가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지능이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지능에 대해서 기존의 LLM이 풀고 있는 그런 지능적인 행위들은 제가 임의로 Cognitive Intelligence, 인지적인 지능이라고 분류를 했고 그거 옆에 있는 Physical한 Intelligence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데모부터 보려고 하는데 이제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로봇은 영상이 많아서 가능하시면 화면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선 이 CES, 이번 CES에 나온 가장 핫한 데모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네, 핫한 데모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놀라웠죠. 네. 특히 네, 이게 가장 인기가 많은 모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과 같은 어떤 웨이브스러운 움직임 이런 것들과 이제 새로운 몸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 실제로 모회사인 현대의 주가가 엄청 오르기도 했고요.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한번 보면 여기에는 과연 어떤 지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공개된 게 아니라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별다른 지능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데모들을 보면 그냥 일어나고요. 걷고요. 똑같은 동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넘어질 것 같으면은 갑자기 중심 잡고 뭐 아무런 물체가 날라와도 손으로 잡고 반응해서 잡고 이런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도 되었던 그런 지능이 있는 그런 파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몸체 자체가 너무나 훌륭해서 네, 사람들이 네,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사실 이 CES 데모에서는 그런 지능이 필요한 데모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작년에 이제 연구가 나왔었어요. 이 아틀라스를 가지고 지능이 있어야만 수행 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실제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능이 필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옆에 그냥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물체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 맞춰서 동작을 하는 거죠. 보면 이제 보스턴이라 그런지 하키채로 이렇게 괴롭히거든요. 아무리 괴롭혀도 다 알아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람한테는 되게 쉬운 일인데 이런 동적인 상황을 다 커버하는 게 원래 안 되던 일입니다. 이제 이런 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어도 알아서 잡고 접고 뭐 노동을 시키는 거죠. 이 아틀라스가 돌아가고 있는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LBM이라는 모델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VLA랑 비슷한 거예요.
모 회사가 현대긴 하지만 이거는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네, 연구기관이랑 함께해서 LBM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 모델을 올려서 동작시키는 데모였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네, 지능을 요하는 일이고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 CES에서 나온 모델, 뭐 로봇과 모델들 중에 저희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 샬파라는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회사의 크래프트넷이라는 VLA가 나왔고 이걸로 이제 뭘 보여줬냐면 이런 트럼프 카드를 딜링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첫 번째 데모예요. 이 트럼프 카드를 딜링하는 손. 이 크래프트넷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VLA라고 했는데 또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VTLA라고 부르는데 텍타일 그러니까 촉각이 있는 데모예요. 그래서 앞에 데모에 보면 이제 바람개비 뭐 종이접기 하듯이 바람개비를 접는 데모가 있습니다. 이게 촉각이 없이는 상당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데모거든요. 아, 이제 촉각까지 받아서 눈, 뭐 언어, 촉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을 만들어내는 모델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네, 이게 현 시점인 것 같고요. 따끈따끈한 네, 몸체를 하나만 더 보자면 피규어라는 뭐 상당히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에서 지난주에 올라온 헬릭스라는 네, 모델인데 주방에서 그냥 일을 시킵니다. 그럼 걸어 다니면서 물건을 집어서 뭐 정리를 하고 네,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만 보자면 이거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골반으로 쳐가지고 네, 넣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사람처럼 학습을 잘 시켰구나. 지금 이 데모는 어토너머스하다고 네, 써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텔레오퍼레이션으로 하는 거랑 이런 한 4분 정도 되거든요. 4분이 좀 안 되는 데모랑 네, 이렇게 발로 드는 것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4분 정도의 데모는 고급 텔레오퍼레이션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냥 저희가 이제 몇백 번 텔레오퍼레이션을 해서 저대로 동작을 데이터를 딴 다음에 그대로 학습을 시키면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전신 텔레오퍼레이션을 사람처럼 동작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요 정도. 그래서 얘네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는 4분이면 그래도 꽤 길게 연속 동작을 다 해냈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놀랐던 거는 저렇게 골반을 치는 거나 발로 들거나 하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는 그 문서에는 이제 한 10만 줄 되는 C로 짜져 있는 그런 로우 레벨한 컨트롤이 다 그냥 엔드투엔드로 네, 모델이 다 대체를 해버렸다. 이게 결국에는 테슬라의 FSD가 자율주행에서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죠. 엔드투엔드로 코드가 없어진다. 룰 베이스드의 어떤 로직들이 다 없어진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정확하게 보여줬었던 어떤 그 트레젝토리죠. 그 자취죠. 네. 그 길을 그대로 다 로봇에서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어쨌든 가장 네, 최신 데모들을 살짝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너무나 많이 밖에서 쓰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오늘 하루 동안은 피지컬 AI를 정의를 조금 좁혀가지고 아 이런 걸 칭하겠다 하는 걸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피지컬 AI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룰 베이스로 우리가 짜져 있었던 수많은 로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것 같거든요. 방금 헬릭스에서 주장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엔드투엔드 학습을 통해서 어떤 비정형적인 상황들을 다 커버하는 그런 진짜 물리적인 지능들이 들어오는 것. 그렇게 해서 바뀌어 나가는 무언가. 이거를 이제 피지컬 AI라고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일단 이 피지컬 AI라는 용어 자체는 엔비디아에서 한 2년 전쯤부터 썼던 용어고 로보틱스에서도 챗GPT 모먼트 같은 게 챗GPT 모먼트가 곧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진짜로 그런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이 피지컬 AI라는 용어 자체를 조금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무언가가 다 AI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이제 로봇 팔로 네, 시뮬레이터에서 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저희가 음식점에서 많이 보죠. 음식점 메뉴 나오면 배달해주는 로봇이나 이런 것도 다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것도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저희 채널에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런 거보다는
VLA 혹은 VLA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해서 제너럴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그런 지능이 탑재된 로봇. 이거를 일단은 저희가 피지컬 AI라고 정의를 하고 네, 이 범위 안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명확한 경계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LLM 이전에도 어떤 지능이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LLM이 나오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LLM을 기반으로 한 어떤 피지컬한 지능의 구현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는 사실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뜨는 이유랑도 똑같은데 안 되던 게 됩니다. 옛날에 안 됐던 것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게 안 됐었냐면 이런 게 안 됐어요. 빨래를 개는 거. 제가 이건 뭐 직접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모를 한번 보면 그냥 빨래가 널려 있으면 그 빨래를 자기가 알아서 펴고 접고 뭐 잘 개고 뭐 이런 걸 합니다. 이제 로봇을 생각해 보면 사실 보행은 예전에 또 되긴 됐거든요. 이만큼 잘 되진 않았지만. 근데 보행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작은 태스크예요. 왜냐하면 사실 관절도 움직여야 될 관절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냥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뭐 걸어가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보행도 잘 안 되는 게 평평하지 않은 어떤 계단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물이 있거나 뭐 그 모든 바닥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숲속에 어떤 지능이 있거나 이제 이런 빨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숲속에 지능이 있으면 보행하는 면이 비정형적이에요. 어떤 게 바닥에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빨래도 어떤 물체를 옮기는 것도 사실 빨래가 되게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강체를 움직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디포머블한 오브젝트라고 하거든요. 일단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됩니다. 아무 옷이나 접는 거지만 사실 옷이라는 게 이게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너무 다양하게 다 바뀌어요.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의 모양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지능이 필요한 일이고 그런 디포머블한 오브젝트를 구현 다루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아까 봤던 그 헬릭스 두 번째 버전이 이번에 나온 거고 첫 번째 헬릭스가 나왔을 때 이런 자랑을 했었어요. 물류에서의 어떤 노동을 하는 건데 이게 비닐 박스거든요. 이 비닐 박스가 디포머블 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잘 안 되고 컴퓨테이션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으면 모양이 지멋대로 바뀝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안에 뭐가 들어있던지 잘 몰라도 그냥 이런 걸 너무나 잘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모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아, 이제 진짜 여기도 지능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 이 데모는 1시간이에요. 사실 짧은 데모는 체리픽하면 보여줄 수 있는데, 진짜 1시간 동안 하는 데모를 보여주면서 우리 진짜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떤 증명했던 사례였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는 이게 1시간 가까이 거의 열심히 봤는데, 사실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중간에 뭐 떨궈서 바닥에 놓치고 뭐 그런 것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상반신만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때는 홀 어퍼 바디 상반신만 풀리 오토노머스하게 동작하는 그러한 로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뒤에서 이제 할 이야기인데 결국 LLM을 기반으로 얘네들이 거의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즘 모델들은 LLM에는 어떤 상식이 있습니다. 월드 널리지라는 게 있어서 이 상식이라는 게 통한다. 기존의 모델들은 사실 상식이 없어요. 걷는 거는 상식이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간 컵을 집어라. 그러면은 컵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모양의 창의적인 컵을 봐도 우리가 컵처럼 생겼으면 컵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죠. 그래서 컵이 무엇인지, 집는 게 무엇인지라는 거 자체에 대한 어떤 상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컵이 와도 우리가 다 이제 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식 같은 게 LLM이 인터넷 스케일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의 어떤 접근법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던 게 되는 거 이걸 이제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스페셜리스트였던 모델들이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서 모든 상황에 다 대처하는 범용 모델이 된다. 제가 이제 비전의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사실 비전이고 LLM이고 다 똑같거든요. 옛날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를 하나 주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걸 맞추는 클래시파이 하는 모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딥러닝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면서 CNN 기반으로 다 풀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미지를 주고 이게 뭐야가 아니라 어디 있어까지 물어보면 오브젝트를 디텍트하는 좌표까지 따는 모델,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욜로 이런 모델들이 필요했고, 이제 저희가 지금도 화상회의의 줌에 배경을 블러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크로마키라는 게 없어도 이 얼굴의 윤곽 같은 거를 따서 배경을 블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세그멘테이션도 세그멘테이션 하는 모델이 따로 있었어요. 랭귀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번역을 해달라 그러면 번역을 하는 모델이 따로 있고요. 뭐 이 글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센티멘트 어널시스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걸 하는 모델이 다 따로 있고 그랬는데 지금 비전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모델을 따로따로 하지 않거든요. 그냥 챗GPT 키고 이미지 던진 다음에 이거 뭐야? 물어보면 대충 알아서 다 잘 설명을 해줍니다. 태스크라는 게 이제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의 모델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GPT가 혹은 뭐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LLM이든 VLM이든 이런 친구들이 다 제너럴한 모델인 거죠. 이 로봇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몸체, 그 몸체에다가 포켓볼을 시키려면은 거기에 맞게 코딩을 하거나 어떤 룰 베이스의 모델을 만들거나 그런 걸 해야 돼요. 커피를 만들려고 바리스타로서 쓰려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바리스타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몸체가 바뀌면 또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존의 로직이었는데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모델이 어떤 몸체든 어떤 태스크든 다 그냥 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LLM도 제너럴한 일을 다 하니까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로봇 쪽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너럴리스트 이런 제너럴한 게 왜 가능해졌나? 라고 하면 프리트레인 스케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요즘에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부분은 VLA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 VLA는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VLM을 가지고 만듭니다. LLM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행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상식이 있고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여러 가지 크로스 인바디먼트 그러니까 이런 로봇 저런 로봇 다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켜서 LLM에서 스케일링 러가 되었던 것처럼 여기도 모든 태스크 다 모아서 학습시키면 될 거다. 제너럴한 게 될 거다. 이런 가정이 다 기반 깔려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이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회사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파이 0.5라고 해서 작년 4월에 나온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뭘 보여주냐면요. 영상이 로봇을 싣고 새로운 집에 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집에 로봇을 갖다 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설거지를 시키는데 저희도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은 뭐 수세미가 어디 있는지 모를 수는 있겠지만 수세미 같은 걸 눈으로 찾죠. 다르게 생긴 수세미도 대충 수세미 같아 보이면 잘 찾아서 알아서 설거지를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서도 이게 다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준 예시예요. 그래서 집이 비슷하게 생겼으면 가서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 제너럴함 우리 달성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데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파이제로 만든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그 스탠포드의 첼시 핀 교수님이 창업한 그 회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여기 옆에서 일을 시키고 있었던 이분이 제시핀 네, 교수님이거든요. 맞아요. 저 랩에서 오픈 VLA 만들고 했었던 거로 저 또 기억하고 있어서. 그 너무나 많은 걸 해가지고 자, 네, 모델들도 그렇고 방법론들도 그렇고 어떤 몸체도 그렇고 여기 이제 창립자분이 학계 분들은 이제 두 분 계신데 가장 유명한 분들이 스탠포드랑 아마 버클리였던 것 같아요. 첼시 핀이랑 세르게 레빈. 네. 이렇게 두 연구자분들이 너무나 이쪽 VLA 쪽에 기여를 한 연구를 많이 하셨죠. 쭉쭉 가보시죠. 예, 참 거의 한 2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들이에요. 예전에 그 딥마인드 RT1, RT2, 그러니까 오픈 VLA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장난감 수준이었는데 말씀하신 딱 작년? 작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정말 VLA가 쏟아져 나왔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
헷갈리실 수 있는 제가 용어들을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가자면 제가 이제 RFM,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VLA,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혹은 뭐 약간 LBM, 라지 비헤이비어 모델 이렇게 모델들을 제가 비슷한 용어들을 막 썼는데 얘네들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 물리적인 지능, 피지컬한 인텔리전스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게 지금은 VLA예요. VLA는 이름부터 너무 단순한데 저희가 이제 LLM이 있죠. 제가 일부러 이제 스몰 LM이라는 LLM 하나 가져왔는데 허깅페이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LLM에다가 저희가 비전 인코더를 하나 붙여서 VLM을 만듭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챗GPT나 이런 서비스들이 다 이미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LLM에다가 비전을 붙여서 눈을 붙여서 만든 거죠. 그래서 스몰 LM 같은 경우에는 비전 인코더를 붙여서 스몰 VLM 이런 걸 만들어서 다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액션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액션을 더 추가를 해서 스몰 VLA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LLM에다가 양쪽에다가 눈 붙이고 행동 붙여서 만든 모델이 VLA고 대부분의 VLA는 거의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건 스몰 VLA는 허깅 페이스에서 만든 VLA 예시일 뿐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몰 LM에서 스몰 VLA, VLM, 스몰 VLA까지 가는 게 레시피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 가능한 VLA이고요. 뭐 대신에 뭐 그렇게 엄청 좋진 않습니다.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깅 페이스 거이듯이 저희가 따라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액션이라는 게 이제 구독자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액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정의를 해보면 로보트가 있을 텐데 저희가 보통 몸체, 인바디먼트라고 하는 그 로보트가 그 형태에 따라서 뭐 모터가 달려 있는데도 다 다르고 손가락 달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모터의 어떤 좌표를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 모터의 좌표들을 뽑아내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좀 편하려나요? 로봇의 각 관절의 각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혹은 손의 좌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각도라고 표현하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은 이제 근육을 통해서 움직이지만 어쨌든 로봇은 이제 안에 있는 모터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팔꿈치가 몇 도로 펴져 있냐 이런 것들을 다 액션 밸류로서 나타냅니다. 조금만 더 쉬운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쉽거든요. 로봇 대신에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화살표를 누르잖아요. 화살표가 액션인 거예요. 앞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팔을 펴라. 이게 다 액션인 겁니다. 좋습니다. 네. 뭐 제가 게임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해보자면 VLA를 게임에서도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게임 회사들도 그래서 여기에 엄청 관심이 많고요. 이 VLA를 그래서 조금만 더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범용적인 로봇을 컨트롤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고 그 수단이 VLA, LBM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는데 거의 지금은 VLA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저희가 지금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VLA가 아니어도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LLM으로부터 사실 꼭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일각에는 있기는 하다. 일단 지금 저희 여기까지는 VLA랑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거의 얼라인이 되어서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LLM이 잘 되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하면 이것도 되지 않을까? 사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LLM이 왜 똑똑하냐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스케일링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프리트레인 스케일링이에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을 다 봐서 지식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지식을 기반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네,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액션도 스케일링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모두가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문제점을 저희가 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LLM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라는 데이터 혹은 이미지까지 포함을 하면 이 비전이라는 문제는 이미지라는 데이터가 인터넷에 이제 널려 있어요.
그냥 가져와서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뭐 한 GPT-3, 뭐 3.5 이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었다.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액션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액션이라는 데이터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실제로 로봇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액션 데이터를 로깅한 겁니다. 그래서 각 카메라가 이제 사람 눈처럼 시야에서 카메라가 눈으로 보고 있고 이제 손목에다가도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이제 화면들을 보고 있는데 요 아래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액션 데이터예요. 여기에 이제 이 흘러가는 이 친구들이 액션 밸류들이고 이게 각 관절의 각도예요. 뭐 팔이 펴졌다가 접혔다가 하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 데이터가 러한 액션 데이터가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학습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이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연히 텔레오퍼레이션이에요. 텔레오퍼레이션은 이제 좀 놀라운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저도 이런 게 존재하는지 몰랐었거든요. 이게 1957년이더라고요. 지금보다 한 60년 전이죠. 아, 70년인가요? 한 70년 정도 됐는데 이 텔레오퍼레이션이 옛날에도 이렇게나 잘 됐더라고요. 텔레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원격으로 조종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사람이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로봇을 조종을 해서 동작을 시키는 거고 이걸 그대로 로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로깅이 불가능했겠죠. 네, 너무 옛날이니까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때 로봇의 움직임을 그대로 로깅하는 방식이고, 네, 이게 가장 유명한 로봇 중 하나인데 텔레오퍼레이션 시스템인데 그냥 양팔이 있고 사람이 조종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로깅을 해서 액션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고 이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슷한 태스크들은 다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 누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 네, 테슬라가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휴먼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우리가 모으고 있다. 이렇게 VR을 끼고 모으고 있는 거죠. 로봇을 조종하면서. 이런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이걸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 뭐 현재는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 테슬라에서 이 텔레오퍼레이션 수집을 위해서 고용을 했었는데 한 2년 전 됐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전에. 이 시급을 $50를 주고 고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원 조건을 보면은 키도 로봇이랑 비슷해야 되고요. 하루에 7시간 이상 10kg를 메고 걸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피지컬한 동작을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못할 것 같더라고요. 10kg를 메고 7시간 이상 걷기?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텔레오퍼레이션을 제가 이제 저희가 지난 라이브 세션에서 직접 한번 해봤었던 예시인데 제가 이렇게 비전 프로를 끼고 이건 이제 실제 로봇은 아니고 시뮬레이터 상에서 이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직접 해보면 조금 이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네, VR 세상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냥 화면을 따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핸들 옮기기.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보면은 한 2시간 하면은 이제 얼굴이 아픕니다. 그리고 한 4시간 하면은 멀미가 나요. 장기간 일을 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걸 장기간 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스케일업을 하지가 않아요. 한 사람당 하나, 혹은 로봇 하나, 사람 하나당 하나. 그래서 데이터를 인터넷 스케일,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인터넷 스케일의 텍스트 데이터는 사실 인터넷이 생기고 모든 인간들이 라이팅한 글들이 다 모여있는 수준의 스케일인데 이거는 스케일업을 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너무나 텔레오퍼레이션이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스케일업을 하게 더 만들려고 하는 연구가 이런 연구예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유미라고 하거든요. 유미라는 연구인데 저런 유미라는 걸 만들어서 저렇게 지금 로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람이 훨씬 편하게 데이터를 로깅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액션 데이터를 따서 학습을 시킨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방식의 접근들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건 엔비디아가 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텔레오퍼레이션을 시뮬레이터 상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뻥튀기를 시킵니다. 시뮬레이션 상에서 비슷하게 로봇을 아무렇게나 막 랜더마이즈 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상이니까 뭐 막 실패를 해도 괜찮죠. 이 중에서 성공적인 데이터만 모아요. 선별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이제 트래젝토리, 궤적이라고 하는데 로봇의 궤적들을 다변화를 시키는 거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똑같은 움직임이 있었으면 어떤 재질이라던가 배경이라던가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꿔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엔비디아에서 주장하는 이제 월드 모델이라는 모델로 데이터를 뻥튀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짜자자자작 만들어서 스케일링을 하겠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어떤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앞은 딱 강화학습이고 뒤는 저희 예전에 이미지넷이나 CNN 학습할 때 보던 그 데이터셋 오그멘테이션이네요. 딱.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시점에서 이제 데이터셋 이야기가 딱 나와서 아마 그 뭐죠? 아까 LLM과 VLM과 VLA의 정의만 딱 드리고 여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또 아마 조금 혼돈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액션이라는 거에 데이터셋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종현님이 아까 그래프로 화면으로 보여주셨고 카메라가 3개 달린 게 있고 또 그 카메라 3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통해서 그 목적은 보통 텍스트로 들어오겠죠. 근데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 나왔던 모터들이 몇 도로 옮겨야 되냐 저것들의 조합이 이제 어떤 그 위치인 거잖아요. 그 매니플레이터 팔 끝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셋이고 모델이 이런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마치 트랜스포머가 아래 단어를 넣으면 저 위에서 다음 단어가 튀어나오도록 만든 것처럼 얘도 어떤 이미지와 텍스트와 이걸 다 집어넣으면은 끊임없이 이 액션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종현님이 VLA라고 정의하신 거고. 그리고 걔, 걔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데이터셋이 한번 보여주신 거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셋이 왜 언어와는 달리 얻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뭐 직접 하는 뭐 텔레 오퍼레이션 이런 형태로 데이터셋을 취득한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뭐 이 그림에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서 비전이랑 랭귀지가 인풋이고 액션이 아웃풋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친구가 VLA인 거죠. 저희 태스크 248로 떠 있겠지만 사실은 텍스트가 안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있습니다. 뭐 옷을 이렇게 개서 뭐 어떤 모양으로 접어라라는 액션 그게 있을 겁니다. 목적이. 제일 중요한 문제 사실 지적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종현님이 말씀하신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게 스케일러블하지 않다가 이 시장의 지금 가장 큰 문제이자 기회이자 혹은 엔비디아 같은 크기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크기의 스타트업들도 지금 기회를 많이 발굴하고 있는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모든 방법을 다 써놓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안경 같은 게 있거든요. 안경에 카메라를 다 달아놓고 그냥 그걸 쓰고 로깅하고 행동을 하라고 이제 그런 제품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경이 데이터 수집 장치인 거죠. 일단 휴먼이 어떻게 액션을 하는지 그 안경 같은 경우에는 손의 위치라던가 좌표라던가 뭐 손가락까지는 못 따더라도 그런 걸 최대한 다 자동으로 따는 그런 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비전 프로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따려고 하고요. 제가 기대하는 가장 큰 방식 중 하나는 사실 로봇이 일단 팔리는 겁니다. 로봇이 팔려서 데이터가 돌아다니면 걔네들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뭐 어떤 하나의 폼팩터가 굉장히 싼 거. 사실은 그 종현님이 하셨던 허깅 페이스의 르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이니셔티브들과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어떤 딱 정해진 표준 형태의 폼팩터가 팔리고 밖에 나가서 데이터셋도 좀 오픈 도메인에서 많아지고 그러는 것들이 또 커뮤니티에서 많은 시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허깅 페이스는 이제 회사라기보다는 커뮤니티 회사긴 하죠. 뭐 애매한데 어쨌든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로봇도 오픈 소스로 만들고 다 오픈 소스로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고 다 만들어서 튜토리얼도 다 만들어주고 행사도 열고 하면서 로봇을 최대한 뿌려서 그 데이터가 모두 허깅 페이스에 올라오도록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모은 데이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공부하면서 올려놓은 커뮤니티 데이터로 만들어진 모델이 스몰 VLA입니다. 그래서 스몰 VLA 페이퍼에 가면은 그 GitHub 레포처럼 허깅 페이스의 데이터 레포가 쫙 다 써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만들었다. 너들 거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자면요. 제가 띄어나왔나?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플라이 휠인데 이건 제가 다른 데서 쓰던 거거든요. 이 원엑스라는 회사에 이 니오라는 로봇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여기도 보면은 텔레업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건 못 하고요. 이 회사가 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요. 이것도 지금 아이쇼스피드라는 거의 아마 몇 천만, 네, 1억 가까이 되는 유튜버일 텐데, 네, 스트리머일 텐데, 이 니오라는 로봇이 미스터비스트 채널에도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뭐 야구 뭐 인간과 대결 막 이런 거 하고 있던데 어쨌든 홍보를 열심히 해요. 이 로봇을 지금 팝니다. 지금 예약 구매를 작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문을 해놨는데 근데 이 로봇이 지금 당연히 VLA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가사 일을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냐면 테슬라처럼 우리가 텔레옵으로 가사 일은 해줄게. 나중에 잘 될 거야. 뭐 일단 광고는 VLA로 다 잘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건 텔레옵으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일단은 하드웨어를 풀어서 넣고 대신 소프트웨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니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원격으로 사람이 할게. 대신 거기서 얻어지는 걸 가지고 커스터머는 사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는 데이터셋을 얻는 거고 양쪽으로 윈윈으로 데이터 획득도 되고 현실에서 문제도 당장 비즈니스적인 효용도 있고 되게 좋은 접근이네요. 저 로봇이 진짜로 예정은 이제 올해 배포가 될 텐데 배포가 되어서 가정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스케일러블하게 꽤나 스케일러블하게 쌓이는 창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바로 일단 오더를 넣었고 좋네요. 테슬라도 이런 전략을 정확히 썼잖아요. 일단은 완성되지 않은 FSD를 팔고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 오토파일럿부터 해서 오토파일럿을 진전하면서 뭐 고속도로만 됩니다. 그다음 자동차 전용도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 주행, 그다음 시골길 주행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펼쳐간 거니까 결국은 종현님이 처음 말씀하신 이 오리지널 데이터셋의 커버리지 문제랑도 또 정확하게 이 얼라인된 문제로 들리네요. 최대한 다양한 환경에서. 근데 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인건비가 사실 나라마다 엄청 많이 다르기 때문에 텔레옵은 인건비가 되게 낮은 나라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 로봇이 배포가 되고 거기에 이제 가정부 일을 사실 엄청 로봇 몸체라는 대신할 몸체만 있으면 싼 나라의 인건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노동 피지컬한 노동이라는 게 가격이 맞춰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게 또 연구가 아닌 비즈니스가 주는 즐거움이기도 하죠. 예, 재밌네요. 네,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 스케일링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모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하고 있다. 정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고요. 일단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저 시뮬레이션, 엔비디아가 주장하는 저 시뮬레이션이 크게는 엔비디아는 아이작 심이라는 물리 시뮬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월드 모델을 하면서 물리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진짜 그것도 영상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터가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되면 사실 가상으로 데이터를 다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액션 스케일링 문제라는 게 풀릴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시뮬레이션과 리얼의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심투 리얼 갭이라고 하거든요. 이 갭을 메꾸기가 아직은 너무 어려워서 엔비디아도 데이터를 이제 섞어서 씁니다. 텔레오퍼레이션한 데이터, 실제 데이터랑 가상 시뮬레이션 데이터랑 뻥튀기시킨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섞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이 정교화가 되면 갑자기 풀릴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도 스케일링 러 비슷한 게 있나요? 그게 하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스케일링이 작동한다고 했을 때는 늘 창발적인 현상 같은 것들이 있어 왔는데, 다른 영역에서는 비슷한 게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스케일링 러라는 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의견만 작성하고 안에 내용은 다 클로드가 조사를 한 건데 이런 내용 연구랑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너럴리스트라는 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데이터 스케일링을 그 유미 스타일로 엄청 크게 해서 자기네들이 모아가지고 최대한 모아가지고 해봤더니 풀칭 데이터 그러니까 텔레오퍼레이션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잘 된다. 이런 그 똑같은 러를 어떤 숫자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스케일링은 당연히 LLM만큼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스케일링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모으면 모으는 대로 좋아지더라.
라는 거를 똑같이 관찰을 한 것 같고요. 엔비디아 그루트에도 네, 가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넣었더니 얼마나 더 좋아지더라. 피지컬 인텔리전스에도 뭐 그런 비슷한 연구들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초기 단계지만 거의 모든 VLA를 만드는 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잘 되는 거는 확실하다. 그런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똑같은 거죠, 뭐. 네, 이런 건 이제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머전스가 관찰이 되었느냐 하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딱히 그런 엄청 특별한 것들은 아직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시켰던 케이스는 무조건 되는 건 거의 확실하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가서도 잘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건데 일부 된다까지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스케일이 더 커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머전스한 창발적인 무언가가 될까 하면은 저는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LLM 됐으니까 얘도 되겠죠. 그리고 인간도 되니까 되겠죠. 이 정도로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명확하게 동의합니다. 저희 LLM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이 문제 못 풀 거야, 이 문제 못 풀 거야 하는 거를 끊임없이 깨우는 그런 연속이었고, 이제 벤치마크만 주기만 해 우리가 다 그냥 온 폴리시에서 전부 다 만들어주겠어라고 하는 단계에 온 거니까,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부분들이 굳이 표현을 하자면 GPT-2 정도 이제 그 단계라고 보면 얼추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첫 번째 제너럴함을 보이기 시작한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언제 인하느냐의 타이밍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분위기가 어떻게, 얼마큼 형성됐고, 뭐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근데 뭐 시장의 인센티브가 LLM 쪽은 지금 조금 이제 뭐고 끝났다. 대형 회사들이 이미 끝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투자해야 되는 비용도 매우 크고, 이 피지컬 AI 쪽으로 종현님도 좋은 예제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자본과 탤런트가 만나 있으니까 시간 문제인데 점점 더 그냥 가속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GPT-3 나올 것 같은 즈음인 거죠. GPT-3 이제 올해 금방 나올 거고, 사실 챗 GPT 모멘트와 아까 종현님이 말씀하셨던 여기도 뭔가 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포인트 올해 안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종현님의 타임 예측은 어때요? 올해 여름 정도면 여기도 막 다 박수치고 있고 그럴 분위기긴 해요. 제 느낌에. 이제 GPT-3 모먼트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결국 진짜 유저들이 쓸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면 저는 올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네, 늦어도 내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네. 로봇이 배포되어서 특정한 태스크, 꽤나 제너럴한 태스크들을 네, 시장에서 이제 가져오기 시작한 순간, 네, 올해 아니면 내년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실제 회사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서, 대부분의 회사들도 예를 들어 LLM에서도 그렇잖아요. 저희 아키텍처 자체는 몇 가지로 통일되고, 뭐 트랜스포머에서도 약간의 이제 변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VLA가 그냥 예전 RT1, RT2 VLA에서 그 첼시핀 교수님의 파이제로 거기가 이제 만든 변화, 그 다음에 뭐 스몰 VLM이 보여준 어떤 변화, 그다음 엔비디아 그루트도 오픈 소스로 내놨다라고 보는데, 그 어떠한 하드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작은 하드웨어면 오픈 소스를 쓸 것 같고, 큰 하드웨어면 더 큰 모델을 쓸 것 같고, 모델과 이 하드웨어가 정해지고 나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셋 생성하면 웬만하면 다 되는 문제로 지금 되고 있나요? 알고리즘과 데이터셋 취득 사이에 어떤 비율, 노력이 투입되는 그런 정도, 어떤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대충 맞을까요? 제가 이제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감으로 말씀 주세요.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요, 모델은 어느 정도 수렴을 한 것 같고요. 모델의 어떤 구조, VLA는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더라. 그런데 다른 논의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촉각이라는 게 필요할까? 혹은 손가락이라는 게 필요할까? 그냥 집게로도 되는 건가? 다섯 손가락이 꼭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LLM을 통해서 올라온 이 VLM, VLA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 자체가 진짜로 한계가 아예 없을까? 네, 이렇게 이제 훨씬
다른 차원의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의 어떤 태스크들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스크는 진짜 그냥 데이터만 모으면은 무조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안 되는 태스크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실제로 동작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텔레오브로 제가 하나만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텔레오브로 혹은 이제 다섯 손가락이라는 게 필요하냐? 다섯 손가락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들마다 어떤 그 복잡한 하드웨어 폼팩터를 두고 복잡한 문제를 이 어떤 비즈니스 포지션으로 삼고 있는 경우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손가락 폼팩터의 로봇과 뭐 특정 저 도메인의 문제를 결합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다라는 게 있고, 결국 이제 근데 그게 다섯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 두 개나 아니면 전통적인 그냥 그리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차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직접 한번 해본 건데 저희 어떤 챌린지거든요. 이제 기어를 조립하는 거예요.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어떤 기어를 이렇게 이제 조립하는 걸 제가 직접 텔레오퍼레이션 구현을 해서 해보고 있는 건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구멍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딱 껴지는 그런 조립이에요. 기계 조립. 제가 이게 촉각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리얼? 완전 저거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터죠. 예. 제가 촉각이 없으니까 진짜 잘 안 돼요. 이제 이런 태스크를 우리가 촉각이 필요한 작업이 생각보다 우리 세상에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인간들이 하는 행위들 중에. 그래서 이제 촉각이라는 게 필요할까? 아닐까? 이제 이런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집중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완전히 방향이 다른데 첫 번째는 이 촉각이 없어도 되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설거지 같은 건 촉각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촉각이 필요한 작업을 나는 풀겠다라고 하는 곳들은 촉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센서는 어떻게 생겨야 되지? 뭐 이런 문제들을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좀 길어졌는데 회사들마다 어떤 식의 연구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다들 니시한 어떤 문제들을 다 각자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인간이 하는 노동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곳들은 특히 이제 학계가 그런 접근을 하죠. 촉각에 맞은 연구들을 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학회 같은 데 가면은 한 절반 정도는 촉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집중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데이터를 스케일링 하는데 일단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데이터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드웨어 업체들은 더 정교한 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학계는 뭐 촉각이나 혹은 RL 이곳에서도 리인포스 러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딱 그 질문 주신 내용들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요. 이 모델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 실제로 그런 VLA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모델들을 저희가 한번 보면은 조금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최신 순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역순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 RT죠. 이제 구글에서 열심히 했던 건데 로봇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그냥 트랜스포머를 액션을 출력하도록 만든 거죠. 이때는 결국 언어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냥 행동을 언어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이. 토큰들이 나오고 그 토큰이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매핑이 되고 그러면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RT 시리즈들이 막 나왔었는데 이제 2024년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오픈 VLA라는 게 나왔고요. 이건 이제 오픈 진영에서 이제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첫 번째 보여줬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VLA의 어떤 시작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정확히는 연구는 미리 하고 있었겠지만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파이제로였던 것 같아요.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회사에 파이제로가 딱 나오면서 이게 되네? 이런 걸 이제 처음 깨달았던 것 같고 이 파이제로가 결국엔 작년에 파이 0.5, 파이 0. 스타 0.6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들 작년에 나온 모델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모델들이 막 나왔습니다. 피규어에서 아까 봤었던 피규어에서 헬릭스가 나왔고 엔비디아에서 그루트라는 게 나왔고 구글에서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나왔고 허깅 페이스에서도 이런 거 내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도 LBM
네, 토요타 리서치랑 해서 같이 내고 이런 모델들이 쭉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얘네들의 어떤 수렴된 포인트를 보면 2025년 제가 이제 이렇게 꼽았거든요. 이건 사실 저희 공동 호스트인 제이씨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인데 수렴 진화를 했다. 그래서 거의 모델들이 딱 까서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시스템 1, 2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승주님께서 예전에 이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카네만 뭐 thinking fast, slow 네, 뭐 이런 어쨌든 인간의 어떤 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 네, 그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모델 구조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루트 N1.6 이게 가을쯤에 나온 버전입니다. 보면 시스템 1, 2 구조가 되어 있어요. VLM이 있고요. 디퓨전 트랜스포머가 있어서 두 개가 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 VLM이 결국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유명한 VLM입니다. 얘는 이제 버전마다 좀 내용이 좀 조금 달라서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전 인풋으로 받고요. 랭귀지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이 나갑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VLM 똑같아요. GPT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아웃풋을 토크나이즈를 할 수도 있고 토큰으로 만들 수도 있고 토큰을 안 하고 그냥 만들기 전에 벡터의 형태로 나갈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아웃풋을 내보내고 마지막에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하나 붙여서 여기에 이 해석된 결과 지금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환경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걸 이해한 결과와 로봇 스테이트, 내 몸체, 나의 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지 이걸 인풋으로 받아서 액션 토큰이 나와요. 저 위에 헤르츠라고 얘기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그러니까 시스템 2가 토큰을 한 번 뱉을 때 시스템 1은 토큰을 뭐 몇십 배 더 뱉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주파수가 다르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상황 인지는 천천히 해도 돼요. 10초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동이라는 거는 엄청 빨라야 되거든요. 반응이 빨라야 되고 그래야지 균형도 잡을 수 있고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션이라는 건 훨씬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죠. 흥미롭네. 시스템 2가 먼저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숫자가 뭐 1, 2 이렇게 붙여져 있지만 이제 큰 인지를 하는 거랑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액션이라는 거는 나눠야 된다라는 거. 저희가 LLM에서 얘기하는 시스템 1, 2랑은 조금은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긴 해요. 직관이 원래 시스템 1 쪽이니까 빠른 거가 시스템 1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디퓨전 트랜스포머가 쓰인다는 건 결국에는 액션이 생성된다는 의미인 거죠. 네. 디퓨전 트랜스포머가 액션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양하게 생성되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피규어의 헬릭스도 보면 네, 저 디노이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저게 VLA랑 다른 거죠. 오픈 VLA는 그냥 사실은 하나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의 토큰이 막 튀어나왔던 거고, 디- 얘는 아예 그 액션을 따로 분리해서 그 액션 부분은 디퓨전 모델로 액션을 생성하는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거죠. 맞죠? 네네. 네, 그림 잘 그려졌네요. 예. 네, 그다음에 헬릭스도 똑같거든요. 피규어의 헬릭스도 시스템 1, 2 구조여서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뭐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시스템 2에서도 로봇 스테이트를 받는다는 거? 뭐 이런 디테일적인 차이들이 있지만 사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얘도 큰 모델이 느리게 상황 인지랑 명령을 받아서 생각을 하고 그 인지된 벡터를 받아서 액션을 만들어야 되는 친구가 네, 빠르게 얘는 200Hz로 액션을 만든다. 제미나이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심지어 위아래를 여기도 이제 시스템 1, 2를 구분했는데 상황 인지하는 모델은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에서 그냥 제미나이가 돌면서 상황 인지랑 네, 비전으로 상황 보고 뭐 말도 하고 명령도 받고 생각도 리즈닝도 하고 뭐 코드도 쓰고 뭐 이런 걸 다 한다고 해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그 다음에 해석된 결과를 어쨌든 액션을 내뱉어야 되는 작은 모델한테 보내서 그 모델은 이제 로컬에서 도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이거 이제 클라우드에서 저 큰 게 돌아가는 거를 어쨌든 사업 모델로 판매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리해서 느린 거는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게 대신에 큰 GPU를 쓸 수가 있으니까 서버급의 GPU를 쓸 수가 있으니까 똑똑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보여주시는 모델들이 밖에 오픈 도메인에 완전히 그냥 코드 베이스가 나와 있는 건 엔비디아 그루트밖에 없는 거죠. 파이 모델이나 스몰 VLM은 당연히 오픈 모델일 것 같은데 걔는 뭔가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복잡도가 떨어지는 모델이라는 인식이 들고, 엔비디아는 뭐 휴머노이드 대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대응이 돼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아니면 너무 무식한 이해일까요? 조금 타겟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기에 세 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거는 시스템 1, 2 구조라서 세 개를 꼽은 거고요. 엔비디아 그루트는 완전히 오픈 소스인데 뭐 그렇게 큰 모델은 아니에요. 한 3B, 7B 뭐 이 정도 되는 모델이고 완전히 오픈이라서 저희가 다 잘 쓸 수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파이 같은 경우에는 클로스드 모델인데 오픈 버전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내놓은 게 있고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진 않아요. 어쨌든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을 정도로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네. 뭐 우선 시스템 1, 2 구조라는 게 이제 왜 필요한가라고 하면 오늘 시작이자 결론에 해당할 이야기인데 인텔리전스라는 게 사실은 두 개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하고 고민하고 이런 커그니티브한 인텔리전스랑 진짜 본능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피지컬한 인텔리전스가 사람 뇌에서도 나눠져 있지 않은가.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만약에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가장 효율적인 구조라는 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실제 우리 뇌도 그렇지 않을까. 오히려 역으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이제 다음 수렴 포인트는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내뱉는다. 라는 건데요. 이게 아까 질문 주신 거랑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RT나 오픈PLA 이런 친구들은 액션 밸류가 디스크리트 하거든요. 왜냐하면 LLM이 원래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고 LLM이고 얘네들이 다 아웃풋 토큰이 다 오토 리그레시브 하고 디스크리트 해요. 단어가 다 이제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지도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도 그래서 저희가 디퓨전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이미지도 컨티뉴어스 하니까. 그런 것처럼 액션도 사실 컨티뉴어스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녕과 헬로우에는 이런 두 토큰 사이에는 가운데가 없어요. 0.1 안녕, 0.9 헬로우라는 밸류가 없습니다. 토큰이 디스크리트 하니까. 그런데 이제 액션이라는 거는 컨티뉴어스 하니까 중간이라는 게 다 존재해야 돼서 이게 그래서 이 RT1이나 이런 친구들의 동작을 한번 보면 행동이 상당히 뚝뚝뚝 끊겨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션 컨티뉴어스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수많은 모델들이 이런 디퓨전을 참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이 디퓨전 폴리시라는 이건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은 아니고 그냥 진짜 디퓨전 하나 가지고 액션을 만든 모델이에요. 이것도 되게 좀 센세이셔널하게 잘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보여줬던 초기 연구 중 하나인데 이제 섞기 시작한 거죠. 디퓨전도 트랜스포머에다가 이제 붙이기 시작한 거죠. 시스템 1, 2를 붙였듯이. 네, 컨티뉴어스하고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디노이징을 이제 이건 디퓨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디노이징을 짜자자자작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연산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방식이. 디버징을 홀로 다 하는 건 아니죠? 이 디퓨전 폴리시는 홀로 다 하는 겁니다. 홀로 다 하는 거예요. 네네. 이 연구는 그랬고요. 요즘에 VLA는 이제 섞여서 하는 거죠. 이게 한 번 디퓨전이 돌 때마다 여러 개의 액션 스텝을 보여주는 건데, 그 중간 스테이트에 갈 때도 끊임없이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네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스테이트, 액션 스테이트들이 끊임없이 중첩된 형태로 막 튀어나오는 그런 걸 동영상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미래 액션들을 차차차차작 내뱉었는데 그 행동을 다 하기 전에 디퓨전이 또 돌죠.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을 미래를 예상해서 했는데 막상 행동을 진짜 하고 나면 상호작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찰값에 따라서 다시 액션을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 거죠.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하죠. 뭐 균형 잡는 거라던가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되는 만큼 계속 빨리 하는 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이제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프리트레인드 VLM. 네, 이게 아마 팔리젠마를 썼던 것 같아요. 이것도 버전마다 모델 조금 다 달라가지고 그냥 VLM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많이 쓰는 VLM 가져다가 거기 뒤에다가 여기 이제 액션 익스퍼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는 이제 플로우 매칭이라는 또 디퓨전이랑 비슷한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 두 개를 붙여서 인이 들어가면 명령이랑 랭귀지랑 카메라가 들어가면 그대로 액션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엔비디아 그루트 아까 거는 N1.6이었고 이건 N1이거든요. 네,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시스템 1, 2가 분리되기 전에 N1 시절에 VLM에다가 뒤에 디퓨전 트랜스포머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시스템 1, 2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는 이제 이런 말을 안 썼었네요. 그리고 스몰 VLA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VLM이 있고
이건 이제 스몰 VLM에다가 액션 익스프레스 똑같이 플로우 매칭 붙여서 네, 액션을 아웃풋을 컨티뉴어스한 밸류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쓱 한번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VLA가.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까 질문 주신 내용이랑 답변이 되는 거죠. 다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가 막 이렇게 중구난방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조금씩의 디테일 차이가 있지만 출발들은 조금씩은 다른 게 있었지만 다 이런 방향으로 수렴됐다. 비전 그 시스템 1, 2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과 액션을 담당하는 부분이 갈라졌고 예, 그 흥미로운 거는 저는 디퓨전하고 트랜스포머가 현 세대의 작동 원리들이잖아요. 모든 것들에 많은 것들이 그걸 쓰니까 이것도 그거라면 되겠네의 경로, 뭐가 아직은 데이터 등이 부족하긴 하지만 되겠네의 경로라는 인상이 들어오네요. 다른 거 예로 되겠네라기보다는 아주 잘 되고 있네. 되고 있네. 뭐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역시 되네. 네. 액션이 아닌 것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똑같이 네, 더 다른 분야도 다 되겠다라는 생각이 똑같이 들기도 하고요. 전이 가능한 거죠, 개념들이. 그냥 모달의 확장인 거죠. 네. 그리고 올해 나온 두 개,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했던 두 개, 샤르파랑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도 비슷하거든요. 두 개가 이제 촉각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거를 비전 텍타일 VTLA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시스템이 012예요. 0이 들어가 있네요. 0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촉각은 0에만 들어가는 거죠. 3단계로 분리하고 촉각이라는 거는 정말 빠른 반응에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거는 뭐 더 리플렉스가 더 강한 뭐 그런 것 쪽이네요.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나 기본 통밥은 비슷하다. 어쨌든 느리게 생각하고 상황 인지하고 사고하고 점점 반응이 빨리 필요한 것들로 내려간다. 그리고 피규어 헬릭스 이 친구도 들어가 보면 시스템 012예요. 얘네도 0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러네요. 0. Human like subtle motor tracking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러니까 미묘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스테이블 모션 트래킹인데 이걸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LBM 같은 경우에 시스템 0자리가 룰 베이스드였거든요. 액션 토큰이 나오는데 액션 토큰으로 로봇을 컨트롤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넘어져요. 아니면 액션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자기 손길이 부닥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다 잘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 RL 베이스로 만들든 아니면 진짜 뭐 NPC라고 해서 저도 그런 건 잘 모르는데 로보틱스에서 옛날부터 해오던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어디를 디뎌야 중심이 잡힌다 이런 것들 계산한 로직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전에는. 그래서 액션 토큰이 나오고 거기다가 조금 더 제한이나 보정 같은 거를 룰로 둬서 구현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거기도 그냥 다 모델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시스템 2가 7B고요. 시스템 1이 80 밀리언이고 이게 피규어 0, 1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거고 10밀리언짜리 더 작은 친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작은 친구는 여기에 이제 이 그림에 따르면은 리얼 투 심 투 리얼 뭐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엔 RL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헬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픈 소스가 아니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해서 VLA가 대충 이런 식으로 수렴 진행을 했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대충 다 비슷하게 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고 싶은 게 이 인텔리전스, 피지컬한 인텔리전스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엔 이 VLA를 만들고 하는 게 피지컬한 인텔리전스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LLM으로 우리가 뭐 AGI 만드는 거가 결국엔 지능을 푸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분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게 가장 유명한 이 예시가 있습니다. 달파 챌린지라고 해서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아무도 문을 못 여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다들 이제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문 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걸 아무도 이렇게 못 하나. 이제 이런 게 밈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도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모라벡스 패러독스, 역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체스 같은 거 되게 머리가 필요하고 지능이 필요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주머니에 뭐 사탕도 있고 열쇠도 있고 동전도 있고 이런 거 했을 때 열쇠 꺼내는 거를 너무 쉽게 잘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걸 우리가 지능이라고 보통 안 부르죠. 똑똑함 할 때 뭐 이런 걸 잘 꺼낸다고 똑똑하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런 거를 구현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어려울까? 뭐가 다른 걸까? 그래서 제가 어제 찍었거든요. 이제 MIT의 김상배 교수님이 로봇을 오래 해오셨던 분인데 제가 이분의 턱을 현장에서 한번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눈으로 안 보고 여기서 그냥 핀을 하나 집어요. 그걸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해놓은 건데 뭐 너무 당연하죠. 사실 사람이라면은 그냥 99.9% 성공하는 일입니다. 실패할 리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슬로우 모션 돌려서 그렇지 1초도 안 걸리거든요. 찍은 시간이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인데 제가 이제 어떤 말을 딱 집었는데 이 상황에서 딱 봤을 때 제가 무슨 말을 집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아니요. 예상이 안 되죠. 저희가 근데 우리가 이거 룰 베이스로 비전으로 따서 뭐 집게로 집는다 이런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보통 매니의 거를 집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그렇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좌표를 따서 그걸로 로봇을 컨트롤해서 무언가 물체를 움직이는 게 이 VLA가 나오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로봇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방식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의 이 피지컬 인텔리전스를 한번 보면 제가 딱 집으려고 할 때 사실 지금 벌써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냥 아무거나 집히는 걸 집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 제 손에서는 촉각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촉각이 엄청나게 많은 큰 차원의 밸류가 들어옵니다, 사실. 이 몸에, 손에 모든 컨택트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촉각을 바탕으로 뭘 집어야겠다 싶은 것들을 그냥 제가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어서 하나 집히는 대로 집는 거죠. 그러니까 1초밖에 안 됐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처리와 빠른 의사결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피지컬한 인텔리전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슬로우 모션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의사결정이 그 안에 사실은 5번이나 있었다. 조금 과장 보태면 5번이나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비슷한 예시가 이제 혀예요, 혀. 저희가 혀라는 게 식사 중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담당하는데 제가 이제 점심이라고 썼지만 지금 저희는 아침이니까 뭐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가 하면 기억할 수 있지만 그때 혀가 뭘 했는가 하면은 사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커그니티브한 인텔리전스랑은 다른 거다. 어떤 리즈닝 토큰들 같은 게 나오면서 생각을 하고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지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거는 다 이 교수님께서 하는 턱을 제가 듣고 설득이 된 내용들입니다. 내용은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테드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많은 강연들을 하셔가지고 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좋은 계기를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사실 모든 걸 동의하진 않아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만 뽑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왜 발생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진화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피지컬한 인텔리전스는 10억 년 동안 진화를 해서 만들어진 인간 말고도 많은 짐승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인데 사실 체스나 바둑은 혹은 추상적인 수학 같은 거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걸려서 만들어진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람쥐가 날아다닐 때 뉴턴 역학을 계산해서 날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VLA 이전에 있었던 그런 MPC라는 그런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학들을 계산해서 어디에다가 힘을 어떻게 주면 어떻게 딱 나가겠다. 정말 완벽하게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뇌에서 동작하는 피지컬 인텔리전스랑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차원과 속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촉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전이나 촉각 같은 물리적인 정보는 차원이 엄청 커요. 밸류가. 근데 우리가 랭귀지의 세상은 토큰들이기 때문에 토큰이 뭐 저희가 토크나이저 지금 쓰는 게 한 200K 되는 그런 토큰들 쓰잖아요. 2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들의 연속으로 랭귀지를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앱스트랙트 되어 있다. 차원이 엄청 작다는 거죠. 비전이나 촉각에 비하면. 그래서 애초에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고, 텍스트의 세상은 이미 너무 효율적인 세상이에요. 어려운 사고, 학습 이런데 오히려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쓸데없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RLVR 같은 걸 해가면서 이런 게 지능 똑똑함을 만드는데, 연구를 하는 지능을 만드는데 필요하겠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언어라는 거는 거의 인간만 완벽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런 물리적인 것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게다가 이건 이제 나노바나나를 만들었던 구글 디벨로퍼스 채널에 나왔던 나노바나 팀의 얘기에서 제가 봤던 건데, 이 언어에는 이 리포팅 바이어스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제 다른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러고 와서 집에서 이제 그걸 글로 쓰는 거예요. 어땠나? 제가 이제 어제 다른 회사에 미팅을 갔다 왔는데, 건물이 되게 으리으리하고 바다가 보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은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건물의 벽이 흰색이었는지, 혹은 상아색이었는지, 혹은 의자가 뭐 어떻게 생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리포팅을 안 합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그 당연하니까. 근데 만약에 의자가 엄청 특이한 모양이었다, 벽 색깔이 막 되게 특이한 장식이 있었다, 그럼 하겠죠.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것들, 특별한 유의미한 정보들만 텍스트 세상에서는 남아 있어요. 저희가 LLM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텍스트를 다 배웠는데, 분명히 인터넷 스케일로 데이터를 다 배웠는데, 지식을 다 배웠는데, 코끼리 냉장고에 어떻게 넣어? 그러면은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얘가 막 넣으려 그래요. 문 열고 넣으면 됩니다. 왜냐면 인간한테 너무나 당연했던 코끼리는 엄청 크니까 냉장고에 절대 안 들어가지, 이런 게 텍스트로 써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누락된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누락된 정보가. 피지컬한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그런 정보들을 다루는 문제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하자면, 피지컬한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AI가 뭐 LLM도 마찬가지지만 인간과 학습 방법도 조금 더 다르다는 거고, 사람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 특히 물리적인 거는 글로 배운다기보다는 대부분 다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구현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럼 잘 안 된다는 건가? 라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고요. LLM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사람이 배우는 방식과 똑같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이 잘하는데 얘가 못하는 게 있겠죠. 그래도 우리 세상을 바꿀 만큼 피지컬한 인텔리전스를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촉각이라는 게 구현이 어려워서 대부분 손바닥이나 손등에 요즘 휴머노이드를 보면 카메라 달려 있거든요. 그런 비전 정보로도 무언가 행동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눈이 얼굴에밖에 없지만, 손바닥에다 눈을 달 수 없지만 로봇은 달 수 있으니까. 자동차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라이다 같은 거 달아서 사람은 잘 못하는 그런 거리감 같은 데이터를 받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 스케일링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그 개괄 영역들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 연구기관들, 그리고 모델의 구조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과 철학적인 질문들, 이런 거 다 커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도 결국 금방 되는 게임이다. 여기서 플레이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화이팅이고, 이제 뭐 진입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분들, 이 부분은 LLM과는 달리 이 각각의 도메인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그냥 라스트 마일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요새 그 개념이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도메인이라고 하더라도 남은 건 다 라스트 마일만 남아 있거든요. 앞에 있는 것들은 제너럴 인텔리전스들이 다 끝내고 있어서 그 수많은 라스트 마일들이 여전히 기회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꽤 올해 내년 핫하다, LLM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인재들은 가볼 만하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확하게 그 생각으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님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가요? 종현님이 사실 이 VLA 쪽을 다 트래킹을 하시고 이런 쪽에 무언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들을 계속 갈고 닦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회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희 표현에 따르면은 다들 어디로 도망들 갔잖아요. 예, 가서 하나씩 하고 있는데 네, 종현님은 어떤 포지션에서 하실 건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한번 개인적인 의견들을, 개인적인 방향성, 일종의 뭐 사업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으로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뭐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라는 말이 있지만 LLM도 저희가 큰 플레이어들이 스케일링 해가는 걸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큰 플레이어들의 스케일링을 따라가기는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 파트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저는 허깅 페이스의 전략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동의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전략이에요. 커뮤니티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로봇이라는 게 LLM과 조금 다른 점은 이 몸체가 비싸거든요. 이 몸체를 싸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대중화를 하는 일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몸체만 싸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쓸만한 태스크를 VLA로 만들어서 그런 걸 제공하는 걸 같이 해야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같이 커뮤니티가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능을 올리는, 네, 모든 사람이 다 기여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다른 방향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게임이라는 게 사실 물리 시뮬레이션과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게임 세상 속에서의 어떤 액션, 그게 이제 요즘에는 월드 모델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월드 모델일 수도 있고 물리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고, 이 게임이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가상 세상과 현실 세상을 잇는 그런 작업들, 네, 데이터 문제도 해결하고 무엇보다 이밸류에이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실생활에서 로봇을 이밸류에이션 한다는 게 너무나 비싼 일이어서 그런 방향 속에서도 기회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스케일을 해결하는 방향성들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걸로 저는 좀 받아들여지고요. 그럼 종현님, 그 첫 번째 어떤 커뮤니티와 함께 가는 방법 이런 걸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몰 VLM 뭐 그다 이런 모델들이 오픈 모델이잖아요. 그 저희가 이제 이쪽에 한번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시작하기에 어떤 공부의 어떤 그 경로를 좀 알려주시면 가장 처음으로 어떤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하드웨어 폼팩터를 가지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와라.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가이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가이드 좀 주세요.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 리서처가 되고 싶으면 좋은 하드웨어가 필요하니까 사실은 합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큰 회사에 혹은 연구실, 연구 조직. 네.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충분히 다 이런 걸 팔로우업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오픈 소스 하드웨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허깅 페이스의 르로봇이 뭐 저도 그렇게 처음에 딱 입문을 했고 제일 좋은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로보티즈라는 회사에 오픈 소스 로봇이 있습니다. 그냥 3D 프린터로 뽑아서 조립할 수 있어요. 한 50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해서 이 텔레오퍼레이션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VLA를 직접 파인 튜닝 해볼 수 있는 거를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건 없었고 허깅 페이스 거만 있었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 저희가 하는데 로봇 사서 조립해서 텔레오퍼레이션에서 데이터 따고 실제로 VLA 학습, 그땐 VLA는 아니고 그냥 랭귀지는 없는 비전 액션 모델이었는데 파인 튜닝해서 실제 태스크 시키는 것까지 한 이틀 정도 걸렸거든요. 누구나 사실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50만 원 정도, 네, 가지고 시작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페이지 제가 공유를 드릴 건데 이 페이지에 제가 그런 안내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다 했었고 그래서 튜토리얼 같은 자료들을 넣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해보고 싶으시면 시뮬레이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엔비디아의 아이작심 문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퍼는 피지컬 인텔리전스 회사 가서 페이퍼 쭉 한번 보시면 대충 흐름이 딱 보입니다. 어쨌든 선두주자이고 공개도 꽤 많이 해주기 때문에 피지컬 인텔리전스 그냥 페이지를 추천드립니다. 페이퍼들 다 거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얘기 쭉 듣고 나서 생각이 또 복잡해지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기술의 발전이나 실제로 구현이 일어나면 몇 년 뒤에 우리의 삶 속에 로봇이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어떤 폼팩터의 어떤 제품이나 아니면 걔네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만 맥락을 더하자면 지금 당연히 너무 생각하는 거는 뭐 일종의 노동을 맡기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일까?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되도록. 근데 뭐 종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로봇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삶에 들어올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년 안에. 이제 다만 문제는 가격과 양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해결이 쉽게 되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지만 무조건 누가 봐도 사실 시장 가치가 너무 커서 아마도 노동시장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용도 충분히 들어올 것 같고 그 로봇의 형태가 꼭 휴머노이드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책상에 로봇이 하나씩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로봇 인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싱크대에 하나씩 달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팔 같은 게 하나씩 달려서.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상상하기로는 지금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환경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의 어떤 가구, 집의 모양, 사무실의 형태 다 인간 폼팩터에 맞춰져 있거든요. 문의 폭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을 많은 부분 로봇이 하게 된다면 지금의 엄청 매시브한 공장들처럼 앞으로 생기게 될 로봇의 폼팩터에 맞는 물건과 도구와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데에 지금은 인간 통로의 음식점에 로봇이 돌아다닌다면 그게 아니라 로봇을 위한 다른 작은 레일 같은 게 깔릴 수도 있는 거고. 병원 같이. 네, 네. 예를 들면 병원 같이. 네. 그럼 걔네가 다 서빙도 하고 가져가고 설거지하고 레일 타고 로봇이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것. 어쨌든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형태의 특히나 환경 변화가 저는 생길 거라고 추측을 하고요. 어떤 인간의 많은 원초적인 욕구들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들어오겠죠. 그거는 이제 노동 해방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요리를 잘 해주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성적인 거일 수도 있고 많은 형태로 점점 더 아래 레벨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LM에서 일어났던 변화들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분화, 무한 발전이 이쪽도 그냥 당연히 생긴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수도 리무브 RF가 자꾸만 눈에 들어와요. 네, 지금 와서 보면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저희 채널 수도리무브라는 게 개발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지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게 나왔으니 환경도 예를 들면 집도 가구도 다 지우고 새로운 세상에 맞는 걸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지식도 사고방식도 뭐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뭐 뭔가 개괄을 쭉 한번 풀어내 주셔서 저희도 약간 컨텍스트 얘기 좀 들어오고 다음에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오늘 소개해 주신 그 스몰 VLA죠. 스몰 VLA랑 뭐 피지컬 인텔리전스 그런 쪽 페이퍼와 이런 쪽을 좀 더 트래킹하고 또 한번 가르침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나 아까 시스템 2에서 올라가는 거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뭐 큰 형님들끼리 다 연구해 주신 거 그냥 대신 읊어드릴 뿐입니다. 참 재밌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그 수도 리무브의 박종현님과 함께 AI 프론티어 수도 리무브 이 합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